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개혁군주로 불리는 공민왕 이야기 해볼 텐데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애민군주의 모습과 냉정한 정치인의 모습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했던 그의 치열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 제31대 국왕 공민왕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공민왕의 이름은 왕전, 초명은 왕기이고 몽골식 이름은 바얀티무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왕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315년 충수광과 공원왕후 홍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왕기의 형이 바로 충혜왕이지요. 충혜왕과는 15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왕기가 머리가 맑고 슬기롭고 천품이 인자하고 어지럽다 하고 또 예의범절이 진중하고 법도가 있었으며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의 형인 이 충혜왕과 비교를 해본다면 충혜왕은 무인 기질이 굉장히 충만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공민왕은 이 문인의 기질을 타고나서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에서 생활을 할 때는 워낙 이 그림의 조예가 깊고 필치가 절묘해서 멀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공민왕의 부왕인 충수광은 사실 맏아들 충혜왕을 좋아하지 않았다, 미워했다라는 것을 제가 충혜왕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 이 어린 왕자 왕기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질투의 눈이 먼 이 형이 왕기에게 종종 화풀이를 해대서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곤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이 왕기의 앞날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수광은 말년에 전라도 무송 출신의 과거급제자 윤택에게 어린 왕기를 잘 좀 보필해달라라며 그의 장례를 부탁했다고 하네요. 왕기는 12살 때 이 기왕후의 아들의 수기가 되어서 원의 연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국을 떠나서 원으로 가게 되었으니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일이었겠지만 또 반면 무서운 형의 곁을 떠나는 것은 또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왕기는 원에서 대원자라고 불리면서 항상 유력 왕위 계승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관료들과 원의 실력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래 고려 국왕이 되어보자 하며 고려 국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자, 1344년 형 충혜왕이 원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당시 왕기는 15살이었는데 고려 국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기가 아니라 8살 난 이 충혜왕의 아들 왕흔이 고려 국왕이 돼서 충무광이 되죠. 자, 이렇게 된 것은 기왕후와 기씨 가문이 아무래도 왕기는 너무 영민해서 이 고려 국왕 자리에 올리면 안 될 것 같다 하며 그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원의 승상 톡토가 순제에게 충혜왕의 동생인 왕기를 고려의 국왕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건의까지 했었는데 이 기왕후가 왕흔을 지지하는 바람에 또 순제를 구워 삶아서 결국은 국왕 자리는 왕흔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왕흔이 고려 국왕이 되었던 그해 왕기는 강릉 부원대군으로 봉해졌고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하며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충무광은 나이가 어린 탓에 이 충무광의 모후인 엄마인 덕령공주가 이 수렴청정을 했는데 충무광이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굉장히 총명해서 몇몇 신하들의 조언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도감에서는 이 검문세가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그런 노력도 했지만 검문세가들이 워낙 강력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충무광은 제2에 오른 지 4년 만에 사망을 했고 이때
이번에는 정말 왕기가 고려왕이 될 것이다 라며 다음 왕으로 지목이 돼서 고려로 돌아갈 채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이 또 번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충혜왕의 차남인 저가 12살 나이로 충정왕이 되면서 왕기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봐야만 했죠. 자, 이때 왕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기는 틀렸나 보다 하면서 다 떠나갔는데 그때 박천부라는 사람만 떠나지 않고 왕기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너무나 고마워서 너만 이제 남았구나.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날 있지 않겠냐? 그때 꼭 나랑 같이 고려로 돌아가자. 내가 고려로 돌아가면 나 절대 너 안 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왕기는 결국 고려의 국왕이 돼서 고려로 돌아갔으니까 박천부는 끝까지 왕기를 지킨 사람으로 고려로 돌아가면 권력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게 박천부는 원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오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왕기는 때를 기다리며 고려 왕이 되기 위한 수순을 차츰차츰 밟아 나가는데요. 1349년 20살이 되었을 때 황족 위양의 딸 노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맡게 되죠. 이 이야기는 노국공주 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에 기황후도 참석을 했다고 하니 기황후와 왕기는 우리 이제 손 좀 잡고 잘해봅시다 하며 뭔가 화해의 무드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충정왕이 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충정왕은 이미 이제 태후가 된 덕령공주와 또 충정왕 모후가 희비윤씨인데요. 그 둘이 권력 투쟁을 하면서 고려 정세는 더욱더 어지러워졌고 또 문제가 이 남해에 왜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공격을 해오면서 고려 백성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349년 8월에는 정치도감마저 폐지가 되고 이 희비윤씨의 이 윤씨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고려에 남아있던 이 강릉대군 왕기를 지지했던 유학자들이 대거 유배를 가거나 자천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 왜구들은 고려 전역에서 계속 출몰하게 되는데요. 막아내면 또 쳐들어오고 막아내면 또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1350년 무렵에는 이게 약 100회 정도나 이 쳐들어와서 이 약탈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51년에는 외선 130척이 자연도와 신목도에 들어와서 민가를 모두 불사르고 약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정왕은 이때 인당 등에게 이제 왜구를 추포하라라는 명을 내렸는데 당시 경상전라도 지휘사 이권이 나는 전밀직이어서 장수도 아니고 또 녹봉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더 이상 왕의 명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고려 조정 대신들이 원나라에 이 어린 왕은 왜구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려 왕을 교체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고 결국 원은 왕기를 고려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351년 10월 고려 국왕이 된 공민왕 충정왕은 강화도로 유폐되고 12월에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공민왕, 이제 공민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민왕은 22살인데요. 22살의 숙부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이 모양새이긴 했지만 사실 왕기도 인내를 가지고 이 순간을 기다려 왔었죠. 강화도로 기양을 간 충정왕은 그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지내다가 결국 독살당하게 됩니다. 사실 공민왕이 그를 독살하라고 직접 명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조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묵인했다고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 왕의 자리를 놓고는 냉정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공민왕 시대는 조카의 피를 묻힌 채 시작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 충수광이 원에 억류돼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의 형 충혜왕이 또 원으로 끌려온 것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원에 억류되어 있다가 또 원의 도움으로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오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공민왕이 원의 간습대로 이 변발과 호복을 한 채로 정사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승유의 아들 관찰대부 이연종이 공민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므로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 아차 싶었던 공민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즉시 변발을 풀게 되지요. 자, 공민왕은 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세를 살피고 있어서 원이 지금은 이제 기울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날 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복 변발을 바꿈으로써 이제 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위 초에 공민왕의 개혁을 도운 사람은 이재현인데요. 이재현은 공민왕이 고려의 국왕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인지 공민왕이 고려 국왕으로 딱 임명이 되자마자 아직 고려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재현을 문화시중으로 임명을 했고, 자,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게 하면서 초기의 개혁 정치를 이끌도록 만듭니다. 사실 공민왕 전대의 왕들, 이 원 간섭기의 국왕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모두들 사냥 좋아하고 연애 좋아하고 음주가무 즐기고 토목공사하고 또 여인들에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공민왕은 굉장히 자제력이 뛰어나서 이런 유흥을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반에는요. 당시 귀족들은 매와 개를 이용한 사냥이 취미생활이어서 누구나 매와 개를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민왕이 제상들에게 그대들이 모두 다 매와 개를 기르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지금 사방에서 병난이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나라는 근심하지 않고 매와 개를 놓아 곡식 심은 것을 밟게 하느냐라며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즉위 초의 공민왕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큰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민왕이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원파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두 부류의 부원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부류는 공민왕이 고려 국왕 자리에 오를 때까지 영경에서부터 공민왕을 수행했던 조일신, 조익청, 유수, 김유, 또 황간, 신소봉 등 연저 수종공신이라고 불리는 이 부원파가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공민왕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이 이 공민왕을 보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큰 공을 세운 것 마냥 이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또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했을 때는 조일신이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부원파 세력, 어떤 세력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 기항우의 영향으로 그 세력이 커진 이 기항우의 형제들인 기시 세력들이 였는데요. 이들 역시 공민왕을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기시 세력의 기원은 공민왕과 같이 길을 갈 때 말을 나란히 해서 이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 이거는 왕이 된 공민왕의 심정을 상하게 했겠죠. 그래서 공민왕이 호위무사에게 야, 기원 쟤 왜 내 옆에 붙는 거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철은 자신을 말을 할 때 신은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이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공민왕은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왕권을 강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설상가상 이 초기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이재현이 신이 감히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런 지위에는 있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을 청하는 거예요. 자, 이재현이 이렇게
사직을 청한 것은 이 연저 수정공신을 대표하는 조일신과 계속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표를 던진 겁니다. 공민학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이 개혁을 이끌 인물로 이재현을 딱 지정을 했는데 이재현이 사표를 던지면 문제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하고 그 사표를 반려해요. 그런데 이재현은 제가 말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또 사직을 청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거듭해서 사직을 강청해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말죠. 뭔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개혁의 방향이 나가지도 않고 또 이 조일신을 위시로 한 이 부원파들이 계속 이 개혁 정치가들을 견제하고 또 제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 공민왕 원년인 1352년 9월 이 조일신이 그러니까 연경에서부터 이 공민왕을 수행해왔던 조일신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제 밤을 틈타서 기시 형제들과 고룡보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습격을 한 건데요. 이때 기원은 살해가 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도망을 쳐서 결국 살아났고 이 살해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자, 이 기시 세력들을 죽이는 데 실패한 조일신은 공민왕이 머물고 있던 성입동 이궁을 포위하고 숙직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너무 놀라자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나쁜 무리들을 제거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도망간 기철과 고용보 무리가 이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서 그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 변명을 하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민왕을 협박해서 옥새를 꺼내게 해서 스스로 우정승이 되고 자신의 측근인 정청기를 좌증승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와, 내가 이렇게 변란을 일으킨 게 뭔가 나에게 큰 위협이 될 거야. 이러다 나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던지 이 변란의 책임을 모두 자기들 수하들에게 돌려버리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또 모두 살해하고 측근 중 한 명인 최하상 세력이 변란을 일으킨 것으로 또 꾸미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측근을 다 쳐내고는 오히려 반역의 무리를 잡은 공으로 자신을 또 자정승 자리에 올리고 천하안사 공신이라는 호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변란을 일으켰던 동지들을 모두 죽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자 자신의 세력을 모두 죽인 거니까 세력이 무척 약해졌을 거잖아요. 자, 그러자 공민왕이 그 틈을 놓지 않고 최영, 김첨수, 안우, 채원 등에게 밀지를 내려서 조일신을 제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간을 시켜서 조일신을 행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조일신이 행궁문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이 잠복해 있던 김첨수가 조일신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조일신의 난은 6일 만에 평정이 되었고 조일신의 천하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조일신이 어려운 시기에 공민왕을 모신 공신인 만큼 보상을 원했고 권력을 잡자마자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면서 이 공민왕의 반원 정책과 개혁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부원파 세력인 기시 세력을 없애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변의 진행 과정이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하무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으로 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공민왕 역시 이 기시 세력을 숙청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는데 왕의 측근인 조일신이 이 심중을 읽고 왕과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일신이 기시 세력들을 죽였다면 이 정변은 성공을 했을 텐데 죽이는데 실패를 하자 부원파와 원의 보복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 공민왕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조일신을 희생시킨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함께 하고 있죠. 저도 이 해석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이것은 공민왕의 냉정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이신의 난 때 기원이 살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왕후가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함께 기양후의 어머니인 이 영안왕 대부인을 막 찾아가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하면서 기양후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 2년인 1353년 기양후의 아들이 황태자로 책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기양후와 기시 세력들의 권세가 더욱더 커지면서 공민왕은 그 세력에 더욱더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기양후의 오빠 기철이 이 요양행성의 최고이직인 평장에 임명이 되는데요. 이 요동지역과 쌍성 총관부를 기철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시 세력들이 득세를 하자 다른 대신들도 자신들의 딸을 원에 팔아서 더 높은 권세를 누리고자 했고 자신들의 딸이 제2의 기양후가 되기를 꿈꾸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 사이 공민왕 3년에 원나라 승상인 톡토가 장사정 토벌을 위해서 대규모 남벌군을 추진을 할 때 고려에 파병을 요구합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아중, 염제신 등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유탁, 권겸, 인당, 김용, 강윤충, 또 최영, 이방실 등은 40여 명의 장수를 선발해서 정예군 2,000명을 남벌군에 합류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대오군 최영이 고우성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큰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벌군은 톡토가 기양후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는데 고려군은 이듬해까지 이 원나라에 남아서 반란군 토벌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웠고요. 이때 최영이 그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공민왕은 이 원나라에 파견한 이 원정군에게 전쟁 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이 원나라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정군이 돌아온 후에도 계속 정보를 모아서 원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쇠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생각한 공민왕은 공민왕 5년에 기철, 노책, 권겸 등 원을 배경으로 한 이 부원파 세력을 숙청하는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병신정변인데요. 자, 궁중에서 잔치를 여니까 모두들 와주세요 라고 초대를 한 다음에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철퇴를 휘둘러서 이들을 때려 죽이게 되는데요. 기철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도망가던 일당들도 철퇴를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원파들도 마구잡이로 이때 학살당하게 되죠. 공민왕은 이렇게 부원파들을 처단하고 이들이 임금을 능멸하고 백성에게 해를 끼쳤으며 반란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였다 라고 하고 이들의 토지와 노비들을 몰수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을 합니다. 이후에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